2013년 인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재앙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도 자연재해도 아닌 아주 작은 곰팡이였죠. 코디셉스 브레인 인펙션이라 불리는 이 기생균류는 원래 곤충의 신경계를 장악해 숙주를 조종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 곰팡이를 변이시켰고 결국 인간의 뇌까지 침투할 수 있게 진화해버린 거예요. 감염은 포자 흡입이나 감염자에게 물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단 체내에 침투한 코디셉스는 무서운 속도로 뇌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감염 초기 단계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감염된 사람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뇌에서는 이미 곰팡이가 신경 조직을 따라 퍼져나가고 있죠. 감염 후 약 2일이 지나면 러너라 불리는 첫 번째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러너들은 아직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성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그들은 빠른 속도로 달려들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시각과 청각이 모두 온전해서 생존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시간이 더 흐르면 감염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감염 후 약 2주가 지나면 스토커가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얼굴과 상체에 균사체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스토커들은 러너보다 훨씬 더 교활한 행동 패턴을 보이면서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매복 전술을 사용하죠.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점차 균류가 눈을 덮어가면서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면 클리커로 변이하게 되는데 이 단계는 정말 끔찍합니다. 얼굴 전체가 균류 덩어리로 뒤덮여 눈이 완전히 가려지면서 시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클리커들은 그 대신 박쥐처럼 초음파를 이용한 반향정위 능력을 발달시켰어요. 그들이 내는 특유의 딸깍거리는 소리는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이 능력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먹이를 추적할 수 있죠. 클리커의 괴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한번 붙잡히면 빠져나올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수년이 더 지나면 블로터라는 최종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블로터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감염자가 주변 환경과 거의 일체화된 형태예요. 그들의 몸은 균류로 완전히 뒤덮여 있고 벽이나 바닥에 균사체를 뻗어 연결되어 있죠. 블로터는 움직임이 느리지만 엄청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거리에서 포자 주머니를 던져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로터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포자를 대량으로 방출해 주변 공간 전체를 오염시키는데 방독면 없이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감염의 무서운 점은 치료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감염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고 결국 인간성을 완전히 잃고 괴물이 되어버리죠. 정부와 과학자들이 백신 개발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감염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대도시들이 무너졌고 몇 달 만에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었어요. 군대가 투입되어 감염 지역을 봉쇄하고 감염자들을 사살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죠. 포자구역이라 불리는 곳들이 곳곳에 생겨났는데 이곳은 블로터와 죽은 감염자들이 방출한 포자로 가득 차 있어서 보호장비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안전한 정착지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감염자를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물린 사람은 숨기려 하다가 결국 변이해서 동료들을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는 생존자 커뮤니티 내부의 불신과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죠. 코디셉스 감염은 단순히 인류의 숫자를 줄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명 전체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고 인간성과 도덕성마저 시험대에 올려놓았어요. 감염자로 가득한 폐허가 된 도시들, 포자로 뒤덮인 건물들, 그리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생존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세계, 코디셉스가 집어삼킨 지구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 참혹한 시작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3년 9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한 가족의 이야기로요. 주인공 조엘 밀러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그의 12살 딸 사라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엘의 동생 토미도 함께 살면서 조카를 돌보곤 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였던 저녁이었는데 사라는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몰래 손목시계를 준비해 두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사라가 깊은 밤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는데 원인 불명의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긴급 보도였죠.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서로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왔고 도시 곳곳에서 폭발과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엘은 급히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엘이 토미와 함께 집에 도착했고 그들은 즉시 사라를 데리고 도시를 빠져나가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서자마자 그들이 마주한 건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었어요. 이웃집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치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감염되어 괴성을 지르며 다른 사람들을 덮쳤고 멀리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조엘과 토미, 사라는 차에 올라타 고속도로로 향했지만 도로는 이미 패닉에 빠진 차량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차들은 서로 충돌했고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감염자들이 차창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조엘은 필사적으로 차를 몰아 빠져나가려 애썼죠. 결국 그들은 시내 중심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미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건물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감염자들이 집단으로 생존자들을 쫓아다니며 경찰과 군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가하고 있었어요. 토미가 운전하던 차는 다른 차량과 충돌에 전복되었고 세 사람은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라는 충격으로 다리를 다쳐 걷기 힘들었고 조엘이 그녀를 안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토미는 따로 차를 구해 검문소에서 만나자고 하고는 먼저 떠났습니다. 조엘은 딸을 품에 안고 좁은 골목과 무너진 건물 사이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죠. 뒤에서는 감염자들이 쫓아왔고 도시 전체가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시외각에 도달했을 때 군대가 설치한 검문소가 보였어요. 조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군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전으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간인 통제 실패, 즉각 사살하라는 지시였죠. 군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조엘과 사라를 향해 총을 겨눴어요. 조엘은 사라를 껴안고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총알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엘은 사라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사라는 복부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고 사라는 아버지의 품에서 천천히 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조엘은 절규하며 딸을 흔들었지만 사라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웃브레이크 데이의 첫날 밤, 조엘은 자신의 전부였던 딸을 잃었고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밤은 조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가 앞으로 살아갈 20년의 세월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죠. 사라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손목시계는 그날 밤 총격으로 부서졌지만 조엘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평생 차고 다니게 됩니다. 그 비극적인 밤으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2033년의 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페드라라 불리는 연방재난대응국의 군사 통치 아래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조엘은 이제 50대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사라를 잃은 그날 밤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고 오직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조엘이 살고 있는 보스턴 격리구역은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휴지, 즉 쿼런틴 존이었습니다. 높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페드라 군인들이 철저하게 통제했고 주민들은 배급표를 받아 최소한의 식량과 물자를 얻으며 살아갔어요. 거리 곳곳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군인들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을 무작위로 검사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즉시 격리되거나 총살당했고 통금 시간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받았죠. 이곳에서 자유란 존재하지 않았고 생존은 복종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건물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낡아 있었고 군데군데 무너진 잔해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전기는 제한적으로만 공급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촛불이나 등유 램프에 의존해 어두운 밤을 견뎠습니다. 거리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벽 건설이나 시체 소각 같은 위험한 작업에 동원되었죠. 페드라는 표면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엘은 이런 격리구역에서 밀수업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파트너는 테스라는 여성으로 그녀 역시 냉정하고 실용적인 생존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큐지 안팎을 오가며 금지된 물품들을 거래했는데 술이나 약품, 무기, 심지어 배급표까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을 다뤘죠. 이들은 페드라의 감시를 피해 움직이는 데 능숙했고 격리구역 밖에 폐허가 된 도시를 탐색하며 물자를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큐지 안에서 공식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조엘과 테스는 감정적인 유대보다는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조엘은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테스 역시 그의 사생활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다만 두 사람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는 파트너로 지내고 있었죠. 조엘은 여전히 사라가 죽던 날 부서진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지만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큐지에는 페드라에 저항하는 반군 조직도 존재했어요. 그들은 파이어플라이라고 불렸는데 미국 전역에 퍼져 있던 저항단체였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페드라의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적인 정부를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페드라는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했죠. 큐지 곳곳에는 파이어플라이의 반딧불 심볼이 그려진 낙서가 있었고 때때로 폭탄 테러나 군부대 습격 같은 저항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엘은 파이어플라이의 이념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그들을 잠재적인 거래 상대나 위험 요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이런 암울한 일상 속에서 조엘과 테스는 어느 날 로버트라는 밀수업자와 거래를 하려 했지만 배신당하고 물건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로버트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페드라의 검문과 순찰을 피해 격리구역의 어두운 이면을 헤쳐나가야 했죠. 조엘에게는 이것이 일상이었고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냉정하게 움직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자신을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었고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단 하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를 추적하던 조엘과 테스는 결국 그를 찾아냈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로버트는 이미 파이어플라이에게 붙잡혀 있었고 그들의 리더인 말린이 조엘과 테스 앞에 나타났어요. 말린은 로버트가 배신한 물건에 대한 보상으로 조엘과 테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격리구역 밖으로 누군가를 안전하게 호송해주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주겠다는 거였죠. 조엘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테스는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말린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다른 파이어플라이 대원들도 페드라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그들은 절박했고 조엘과 테스만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던 겁니다. 호송 대상은 14살 소녀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였습니다. 처음 엘리를 본 조엘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그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특히 엘리의 나이가 사라가 죽었을 때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죠. 엘리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있었고 조엘과 테스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입이 거칠었고 자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리는 엘리를 보스턴 외곽에 있는 파이어플라이 거점까지만 데려다주면 된다고 했고 조엘과 테스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엘에게 이것은 그저 하나의 거래일 뿐이었고
빨리 끝내고 보상을 받는 것이 목표였어요. 세었다. 텐리스나 탐시오. 싸워야 좋아라 하야나 도와 좋아. 조엘에게 이것은 그저 하나의 거래일 뿐이었고 빨리 끝내고 보상을 받는 것이 목표였어요. 밤이 되자 조엘과 테스는 엘리를 데리고 격리구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페드라의 검문소를 피해 무너진 건물과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엘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죠. 그녀는 격리구역 밖 세상이 어떤지, 감염자들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지 궁금해했지만 조엘은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스는 조엘보다는 조금 더 친절했지만 그녀 역시 엘리를 하나의 화물로 취급했어요. 엘리는 군사학교에서 자랐다고 했고 박세상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조엘은 그것조차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임무를 완수하고 이 소녀와의 관계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격리구역을 빠져나가던 중 그들은 페드라 순찰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군인은 세 사람 모두에게 감염 검사를 요구했고 조엘과 테스는 통과했지만 엘리의 스캐너에서 빨간불이 켜졌어요. 군인은 즉시 총을 겨누며 엘리를 사살하려 했고 조엘은 순간적으로 그 군인을 제압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테스는 엘리의 팔을 잡아 물린 자국을 확인했고 그곳에는 명백한 감염의 흔적이 있었어요. 조엘은 즉시 엘리를 죽이려 했지만 엘리는 자신이 3주 전에 물렸다고 소리쳤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불가능했어요. 감염자에게 물리면 이틀 안에 변하는 것이 이 세계의 절대 법칙이었고 3주 동안 멀쩡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었으니까요. 테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조엘은 이것이 함정이거나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의 상처는 명백히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말린이 왜 그렇게까지 엘리를 호송하려 했는지, 왜 파이어플라이가 모든 것을 걸고 이 소녀를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조엘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테스는 계속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만약 엘리가 정말로 면역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조엘은 희망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이미 페드라 군인을 죽인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아갔고 폐허가 된 보스턴 시내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은 무너져 있었고 도로는 자동차 잔해로 뒤덮여 있었으며 곳곳에 감염자들의 흔적이 보였어요. 엘리는 처음 보는 폐허에 압도된 듯했지만 동시에 겁먹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엘은 그녀를 계속 감시했고 언제든 그녀가 변하기 시작하면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테스는 조금 더 엘리를 믿는 듯 보였지만 그녀 역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던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엘리는 처음으로 진짜 괴물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러너들이 어둠 속에서 달려들었고 클리커의 끔찍한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조엘과 테스는 침착하게 감염자들을 처리했지만 엘리는 공포에 떨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엘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솔직하게 말했고 조엘은 그녀가 생각보다 강한 아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와 거리를 두려 했고 감정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테스는 엘리에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경고했고 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싸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파이어플라이 거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모두 죽어 있었고 페드라의 공격을 받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말린이 약속한 보상도 엘리를 넘겨줄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조엘은 당장 돌아가자고 했지만 테스는 말린의 무전기에서 나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파이어플라이의 다른 거점이 매사추세츠 주의회 의사당에 있다는 내용이었고 테스는 거기까지 가자고 주장했어요. 조엘은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테스는 엘리가 진짜 면역이라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조엘은 결국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엘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고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회 의사당으로 가는 길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감염자들이 득실거리는 구역을 지나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테스가 감염자에게 물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조엘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페드라 군인들과 마주쳤고, 테스는 자신의 팔을 보이며 이미 감염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조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테스는 침착하게 조엘에게 엘리를 데리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간을 벌 테니 조엘과 엘리가 도망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고, 조엘은 그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테스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고, 엘리의 면역이 진짜라면 그녀를 파이어플라이에게 데려가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테스는 조엘을 밀쳐내며 엘리를 데리고 떠나라고 외쳤고, 그녀는 건물에 불을 지르며 군인들과 함께 폭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엘과 엘리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조엘은 뒤를 돌아보며 테스가 있던 곳을 응시했어요. 20년 동안 함께했던 유일한 동료를, 그가 믿었던 유일한 사람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는 조용히 서 있었고 조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테스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 엘리를 파이어플라이에게 데려가는 것을 완수해야 했고, 그것이 테스를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조엘은 엘리를 바라보며 이 소녀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올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조엘과 엘리는 보스턴을 벗어나 와이오밍에 있다는 조엘의 동생 토미를 찾기로 했지만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차량이었어요. 도보로는 너무 먼 거리였고, 감염자와 약탈자들이 득실거리는 황무지를 가로지르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이 절실했던 겁니다. 조엘은 예전에 알던 사람, 빌이라는 생존자를 떠올렸습니다. 빌은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 링컨에 혼자 살고 있었고, 조엘과는 몇 번 물건을 거래한 적이 있었어요. 빌은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기계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그러면 차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조엘은 생각했습니다. 링컨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버려진 도로와 녹슨 차량들, 그리고 덩굴에 뒤덮인 건물들이 이어졌고, 가끔씩 감염자들의 신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어요. 엘리는 처음 보는 외부 세계를 신기해하면서도 긴장한 모습이었고, 조엘은 묵묵히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테스를 잃은 후 조엘은 더욱 말수가 줄었고, 엘리와의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엘리는 그런 조엘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동시에 자신 때문에 테스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조엘의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은 말없이 길을 걸어갔어요. 링컨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기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다른 버려진 도시들과 달리 이곳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 곳곳에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고 철조망과 바리케이드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엘은 엘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두 사람은 신중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가 발을 헛디뎌 함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엘리는 비명을 질렀고 조엘이 그녀를 내리려는 순간 총소리가 울렸어요. 빌이 나타난 겁니다. 빌은 중년의 건장한 남자였고 손에는 샷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엘을 알아보고는 총을 내렸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빌은 조엘에게 왜 여기 왔냐고 물었고 조엘은 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빌은 코웃음을 치며 자기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조엘과 오래된 거래 관계를 생각해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엘리를 내려준 빌은 그녀를 힐끗 보고는 조엘에게 이 애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조엽은 짧게 화물이라고 대답했고 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빌은 자신의 요새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빌의 손으로 개조되어 있었고 곳곳에 발전기와 전기장치 그리고 정교한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빌은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했고 혼자서 이 마을을 지키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는 감염자뿐만 아니라 약탈자들까지 모두 막아냈고 자신만의 안전한 영역을 구축했어요. 조엘은 빌의 생존 방식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빌에게는 동료도 친구도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빌은 차고에 배터리가 있는 차가 한 대 있다고 했지만 그 차는 마을 끝에 고등학교 근처에 있었고 그곳은 감염자들이 득실거리는 구역이었어요. 빌은 혼자서는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조엘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엘리는 자신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빌은 그녀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집만 되지 말라고 쏘아붙였어요. 엘리는 반발했지만 조엘은 조용히 하라고 말했고 세 사람은 마을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빌과 조엘은 과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빌은 프랭크라는 사람 이름을 언급했고 조엘은 그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빌은 짧게 대답을 회피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프랭크는 빌과 함께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파트너 관계였어요. 하지만 프랭크는 몇 년 전에 빌을 떠나 혼자 마을 밖으로 나갔고 결국 감염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빌은 그를 찾아 나섰다가 그의 시체를 발견했고 그 후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던 겁니다. 빌은 프랭크가 떠난 것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를 잊을 수도 없었어요.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클리커들로 가득했습니다. 클리커는 감염이 진행된 단계의 감염자로 시력은 잃었지만 반향정위를 이용해 소리로 먹잇감을 찾아내는 존재였어요. 조엘과 빌은 조용히 움직이며 클리커들을 피해 차고로 향했고 엘리는 두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소음이 발생했고 클리커들이 일제히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조엘과 빌은 총을 쏘며 클리커들을 막아냈고 엘리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빌은 엘리가 생각보다 쓸모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세 사람은 가까스로 차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차를 몰고 빌의 요새로 돌아왔을 때 빌은 조엘에게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엘은 고맙다고 했고 빌은 다시는 오지 말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엘리는 빌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빌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조엘과 엘리는 차에 올라탔고 빌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 남겨졌고 자신이 선택한 고립된 삶 속으로 돌아갔어요. 빌의 마을은 안전했지만 그 안전함은 외로움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고 그것이 빌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조엘과 엘리는 빌의 마을을 떠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엘리는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황량한 풍경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고 조엘은 짧게 대답하면서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두 사람은 피츠버그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도시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차량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고 조엘은 할 수 없이 우회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피츠버그는 격리구역이 무너진 후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 곳이었어요. 군대가 철수했고 파이어플라이도 통제력을 잃었으며 남은 생존자들은 서로를 약탈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엘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지만 갑자기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자는 다친 척하며 손을 흔들었고 조엘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지만 도로에 숨어있던 다른 생존자들이 일제히 나타나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차의 타이어가 터졌고 조엘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차는 옆으로 미끄러지다 건물 쇼윈도를 뚫고 안으로 돌진했고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두 사람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조엘은 정신을 차리고 엘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둘 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밖에서는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조엘은 엘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아차오. 밖에서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차 주변을 둘러싸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헌터스라고 불렀고 이 도시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사냥해서 물자를 빼앗는 집단이었습니다. 헌터스는 차 안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자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조엘은 엘리를 데리고 건물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적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헌터스는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은 무전기로 서로 소통하며 건물을 샅샅이 뒤졌고 조엘은 정면 대결을 피하며 조용히 적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엘리는 조엘의 뒤를 따르며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경계했고 조엘은 벽돌이나 병을 던져 적들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목을 조르거나 칼로 조용히 처리했어요. 하지만 실수로 소음이 발생하면 여러 명의 헌터스가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조엘은 총을 쏘며 길을 뚫어야 했습니다. 싸움은 치열했고 조엘은 총알을 아껴 쓰면서도 엘리를 보호해야 했어요. 건물을 빠져나온 후 조엘과 엘리는 피츠버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고 거리는 차량과 잔해로 가득했으며 곳곳에는 헌터스의 함정과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길을 찾았지만 헌터스는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어느 건물에서는 저격수가 조엘을 노리고 있었고 조엘은 엘리에게 숨으라고 지시한 뒤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해 제거했습니다. 엘리는 점점 더 싸움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조엘이 위험에 처하면 소리쳐서 알려주거나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 건물의 지하로 내려갔을 때 조엘과 엘리는 갑자기 바닥이 무너지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물에 빠졌고 조엘은 엘리를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엘리는 수영을 할 줄 몰랐고 조엘은 그녀를 부축하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는 완전히 침수되어 있었고 감염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조엘은 엘리를 팔레트에 태우고 밀면서 물속을 헤쳐나갔고 감염자들이 나타나면 총으로 쏘며 막아냈습니다. 물속에서는 움직임이 느려서 더욱 위험했고 조엘은 엘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지하를 빠져나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두 사람은 한 호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엘과 엘리는 두 명의 생존자를 만났어요. 한 명은 헨리라는 이름의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어린 동생 샘이었습니다. 헨리는 조엘에게 총을 겨누며 경계했지만 조엘도 맞서며 긴장된 대치 상황이 이어졌어요. 엘리는 샘을 보며 반가워했고 샘도 엘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샘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청각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는 샘과 메모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고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헨리는 결국 총을 내리며 조엘에게 제안을 했어요. 자신들도 피츠버그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헨리는 이 도시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조엘은 전투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조엘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엘리가 샘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호텔을 빠져나가기로 했고 헨리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호텔을 나온 후 네 사람은 피츠버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헨리는 교회 지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고 그곳을 통과하면 헌터스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헌터스는 곳곳에 매복해 있었고 감염자들도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조엘과 헨리는 협력해서 적들을 제거했고 엘리와 샘은 뒤에서 서로를 지켜줬습니다. 엘리는 샘에게 만화책을 보여주며 용기를 북돋웠고 샘은 엘리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믿었어요. 어느 날 밤 네 사람은 한 교회 주택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조엘과 헨리는 밤샘 경비를 나눠 서기로 했고 엘리와 샘은 2층 방에서 잠을 잤어요. 조엘은 헨리에게 왜 피츠버그를 떠나려는지 물었고 헨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헨리는 원래 헌터스의 일원이었지만 샘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을 배신했다고 했어요. 헌터스의 리더는 샘을 인질로 삼으려 했고 헨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도망쳤던 겁니다. 조엘은 헨리의 선택을 이해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엘리가 깨어났을 때 샘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샘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엘리가 다가가자 갑자기 돌변해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샘은 감염되어 있었어요. 전날 밤 감염자와 싸우다 물렸던 샘은 그 사실을 숨겼고 밤사이 감염이 진행되어 러너로 변해버린 겁니다. 엘리는 비명을 질렀고 조엘과 헨리가 달려왔어요. 헨리는 충격에 빠진 채 샘을 보았고 샘은 엘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조엘은 샘을 떼어내려 했지만 헨리가 총을 들고 샘 앞에 섰어요. 헨리는 떨리는 손으로 샘을 쏘았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샘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헨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샘의 시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천천히 총구를 자신의 머리에 겼어요. 조엘은 헨리를 말리려 했지만 헨리는 조엘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헨리는 샘 옆에 쓰러졌고 두 형제는 그렇게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엘리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조엘은 묵묵히 두 사람의 시신을 뒤뜰에 묻어줬어요. 엘리는 샘의 무덤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조엘은 그녀를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짧았던 우정은 그렇게 끝났고 두 사람은 다시 둘만 남겨졌어요. 헨리와 샘을 떠나보낸 후 조엘과 엘리는 다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피츠버그의 폐허를 벗어난 두 사람은 광활한 황무지를 가로질렀고 여름이 지나면서 계절은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엘리는 이전보다 더 말수가 줄었고 조엘 역시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과묵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무게는 여정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몇 주간의 이동 끝에 두 사람은 와이오밍주에 도착했습니다. 조엘이 마지막으로 토미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거든요. 조엘은 토미가 어딘가 정착촌을 꾸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곳에서 파이어플라이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와이오밍은 광활했고 인적이 드문 산악지대와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구해서 이동 속도를 높였고 조엘은 옛 지도를 따라 토미가 언급했던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산속 깊은 곳에서 수력 발전소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댐이 계곡을 가로막고 있었고 댐 주변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의 흔적이 보였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막루에는 경비병이 서 있었으며 댐 아래쪽에는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엘과 엘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경비병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조엘의 얼굴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른 경비병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곧 한 남자가 달려왔고 조엘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토미였습니다. 토미는 형을 보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두 형제는 수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토미는 조엘을 끌어안았고 조엘도 동생을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토미는 엘리를 보며 누구냐고 물었고 조엘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토미는 두 사람을 정착촌 안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조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댐 정착촌은 생각보다 훨씬 잘 꾸려져 있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력발전소 덕분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자급자족하고 있었어요. 토미는 조엘과 엘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엘은 토미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이 정착촌의 리더였습니다. 마리아는 따뜻하게 두 사람을 맞아주었고 엘리에게 씻을 수 있는 곳과 깨끗한 옷을 제공했어요. 엘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샤워를 했고 마리아가 준 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조엘은 엘리의 모습을 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고 엘리는 약간 민망해하면서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엘은 토미에게 파이어플라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파이어플라이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토미는 더 이상 파이어플라이의 이념을 믿지 않게 되었고 마리아를 만나면서 이곳 잭슨 카운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미는 파이어플라이가 콜로라도 대학에 연구시설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그곳에 가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어요.
조엘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토미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조엘은 토미에게 엘리를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엘리를 파이어플라이에게 데려다주는 일을 토미가 대신 해달라는 거였어요. 토미는 놀라며 이유를 물었고 조엘은 자신이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엘은 나이가 들었고 청력도 나빠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엘리와 함께 있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조엘은 엘리에게 정이 들어버렸고 그 정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될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토미는 형의 말을 이해했지만 마리아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엘은 간곡하게 부탁했고 토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엘리는 조엘이 토미와 나눈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조엘이 자신을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다음 날 아침 엘리는 조엘을 피했고 조엘은 엘리가 자신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조엘은 엘리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엘리는 외면했어요. 결국 토미가 중재에 나섰고 세 사람은 함께 댐을 점검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댐 위에서 토미는 조엘에게 엘리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미는 형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대신 엘리를 파이어플라이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조엘은 안도하는 듯 했지만 엘리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엘리는 조엘에게 왜 자신을 버리려 하느냐고 소리쳤고 자신은 짐이 아니라고 외쳤어요. 조엘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엘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조엘이 샘과 헨리, 테스처럼 자신도 떠나보내려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때 무장한 습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댐 주변을 포위했고 조엘과 토미, 엘리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황급히 엄폐물 뒤로 숨었고 토미는 이들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잭슨 카운티를 노리는 약탈자 무리였고 정착촌을 습격하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었어요. 조엘과 토미는 함께 싸웠고 엘리도 총을 들고 가세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습격자들을 물리쳤지만 조엘은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강철 파이프에 찔린 조엘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엘리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토미는 조엘을 부축해서 정착촌으로 돌아왔고 마리아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엘의 상태는 심각했고 출혈을 멈추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조엘은 의식을 잃었고 엘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토미니는 엘리에게 조엘이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엘리는 조엘의 손을 꼭 잡고 깨어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날 밤 엘리는 조엘이 왜 자신을 토미에게 맡기려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엘은 엘리를 짐이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엘리를 지킬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엘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조엘을 지킬 차례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조엘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토미와 마리아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엘리는 그 시간 동안 조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엘리의 안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조엘은 엘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엘리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고 조엘은 다시 한번 엘리를 파이어플라이에게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토미는 형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조엘은 이제 자신이 직접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토미는 파이어플라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콜로라도 대학 캠퍼스라는 정보를 전해주었고 조엘과 엘리는 그곳을 향해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말을 타고 콜로라도의 황량한 땅을 가로질렀습니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선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조엘은 여전히 상처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엘리를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텼습니다. 엘리는 조엘의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믿고 함께 가기로 한 것에 감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험난한 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콜로라도 대학의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감염자들의 영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덩굴과 이끼로 뒤덮였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곳곳에는 감염자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조엘과 엘리는 말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캠퍼스 안으로 들어갔고 파이어플라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그려진 파이어플라이의 상징을 발견했고 그것을 따라 이동했어요. 감염자들이 배회하는 복도를 지나고 어둠 속에서 클리커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피하며 두 사람은 파이어플라이가 사용했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연구실 안은 황폐했지만 파이어플라이가 분명히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구 노트가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감염의 진행 단계를 분석한 차트가 붙어 있었어요. 조엘은 노트들을 뒤적이며 단서를 찾았고 엘리는 실험실 장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엘리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된 음성은 파이어플라이 연구원의 것이었고 그는 백신 개발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감염자들의 습격으로 캠퍼스를 포기해야 했고 남은 인원들이 솔트레이크 시티의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했어요. 조엘은 그 정보를 듣고 안도했고 엘리에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를 빠져나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감염자들이 건물 곳곳에 몰려들었고 조엘과 엘리는 조용히 움직이며 그들을 피해야 했어요. 엘리는 조엘의 뒤를 따라 숨을 죽이며 걸었고 클리커들이 지나갈 때까지 벽에 붙어 기다렸습니다. 조엘은 엘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감염자들을 조용히 처리하며 출구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마침내 건물 밖으로 나왔고 말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캠퍼스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고 조엘과 엘리를 발견하자마자 총을 겨눴어요. 그들은 말없이 공격해왔고 조엘은 엘리를 보호하며 응전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엘은 엘리에게 숨으라고 소리쳤고 엘리는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어요. 조엘은 적들과 싸우며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뒤에서 조엘을 습격했고 조엘은 그를 제압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어요. 싸움 중에 조엘은 상대방을 밀쳐냈지만 발을 헛디뎌 난간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1층 바닥에 떨어지며 강철 파이프에 찔렸고 엄청난 고통과 함께 쓰러졌어요. 엘리는 비명을 지르며 조엘에게 달려갔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조엘은 피를 흘리며 신음했고 엘리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남은 적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엘리는 조엘을 끌고 건물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조엘은 의식이 흐릿해졌지만 엘리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어요. 엘리는 조엘을 버려진 집의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추웠지만 안전했어요. 엘리는 조엘을 눕히고 상처를 살펴봤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을 찢어 상처를 감싸고 조엘에게 깨어있으라고 애원했어요. 조엘은 엘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은 점점 감기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조엘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이 지킬 거라고요. 하지만 조엘은 대답하지 못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홀로 남겨졌고 조엘은 생사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엘리는 조엘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하실을 나서며 눈 덮인 세상을 바라봤고 결심했어요. 조엘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엘리는 눈 덮인 숲을 헤매며 사냥감을 찾았습니다. 조엘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량과 약이 필요했고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남아야 했어요. 토끼의 흔적을 따라가던 엘리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활을 겨눴습니다. 화살이 사슴의 옆구리를 관통했지만 사슴은 도망쳤고 엘리는 피의 흔적을 따라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사슴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근처에는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엘리에게 다가오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였고 그는 자신이 이끄는 작은 공동체가 근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데이비드는 사슴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그 순간 감염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고 데이비드는 엘리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와 함께 버려진 건물로 들어가 감염자들과 맞서 싸웠어요. 전투가 끝난 후 데이비드는 엘리에게 자신의 공동체로 와서 안전하게 지내자고 권했지만 엘리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슴고기와 약을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데이비드는 다음날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엘리는 지하실로 돌아와 조엘에게 고기를 먹이려 했지만 조엘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엘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내일 약을 구해오겠다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 엘리는 약속 장소로 갔고 데이비드는 약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온 남자 제임스는 엘리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제임스는 데이비드에게 이 소녀가 자신들의 동료를 죽인 무리와 함께 있던 아이일 수 있다고 말했고 엘리는 긴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엘리에게 자신들의 공동체로 와서 설명하라고 권유했지만 엘리는 거절하며 약을 들고 도망치려 했어요. 그 순간 제임스가 엘리를 붙잡았고 데이비드도 그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엘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제임스의 목을 칼로 찔렀고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데이비드는 엘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엘리는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던 중 다른 남자들에게 둘러싸였고 결국 붙잡혀 어딘가로 끌려갔어요. 엘리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엘리에게 차분하게 말을 걸었어요. 데이비드는 자신의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고 엘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식인 집단이었고 엘리는 그들의 다음 희생자가 될 위기에 처했어요. 데이비드는 엘리에게 자신과 함께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엘리는 그를 거부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총성이 들려왔고 누군가가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조엘이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엘리를 찾기 위해 데이비드의 공동체를 추적해온 것이었어요. 조엘은 냉혹하게 데이비드의 부하들을 제거하며 엘리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한 남자를 고문하며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엘리는 철창 안에서 총성을 들으며 희망을 품었지만 데이비드가 그녀를 끌어내 다른 건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오래된 식당이었고 데이비드는 엘리를 바닥에 눕히며 그녀를 토막내려 했습니다. 엘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데이비드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쳤어요. 그녀는 식당 안을 헤매며 데이비드를 피했고 그는 엘리를 찾기 위해 건물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데이비드는 엘리에게 말했어요. 자신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며 엘리를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엘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숨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엘리는 데이비드가 지나갈 때 그를 기습했고 칼로 그의 목을 찔렀어요. 데이비드는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엘리는 그 위에 올라타 반복해서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데이비드를 찔렀고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어요. 엘리는 멈추지 않았고 모든 공포와 분노를 그에게 쏟아냈습니다. 조엘이 식당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피투성이가 된 엘리를 발견했습니다. 엘리는 여전히 칼을 쥐고 있었고 트라우마에 빠진 눈빛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조엘은 부드럽게 엘리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고 엘리는 조엘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엘은 엘리를 달래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다고, 자신이 여기 있다고요. 엘리는 조엘의 품에 안겨 떨었고 조엘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눈 덮인 길을 걸으며 데이비드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엘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조엘은 그녀를 지켜보며 걱정했어요. 그들은 말없이 걸었고 겨울의 추위는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조엘과 엘리는 함께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겨울의 풍경을 뒤로하고 조엘과 엘리는 마침내 봄을 맞이했습니다. 눈이 녹고 초록빛이 돌아온 세상을 지나며 두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갔어요. 엘리는 데이비드와의 사건 이후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그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엘은 엘리를 지켜보며 걱정했지만 그녀가 스스로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유타주에 진입했고 멀리 산맥이 보이는 풍경 속을 달렸습니다. 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조엘은 그녀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고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봄의 따스함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조엘은 차를 세우고 엘리를 깨웠습니다. 엘리가 눈을 뜨자 조엘은 멀리 보이는 도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가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파이어플라이 본부가 있는 곳이라고요. 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조엘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요. 하지만 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려던 두 사람은 물에 잠긴 통로를 발견했고 조엘은 엘리에게 버스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했어요. 엘리는 조엘의 말을 따랐고 조엘은 물속으로 들어가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터널 안에서 조엘은 길을 더듬으며 나아갔고 엘리는 그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갑자기 물속에서 무언가가 조엘을 덮쳤습니다. 감염자였어요. 조엘은 물속에서 감염자와 싸우며 발버둥 쳤고 엘리는 그를 도우려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조엘은 감염자를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물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엘리는 조엘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를 끌어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수영을 할 줄 몰랐고 그녀 역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조엘은 필사적으로 엘리를 붙잡았고 그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엘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그의 폐로 들어왔고 조엘은 점점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엘리는 조엘을 붙잡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조엘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조엘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몸은 무거웠어요. 조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누군가 그를 막았습니다. 말레나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조엘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파이어플라이 본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엘은 엘리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말레나는 그녀가 준비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조엘은 불안한 마음으로 말레나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 안은 조용했고 파이어플라이 대원들이 이곳저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말레나는 조엘을 한 사무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조엘은 마침내 마를린을 만났습니다. 마를린은 의자에 앉아 조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조엘은 마를린에게 엘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마를린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조엘은 화를 냈고 마를린에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마를린은 한숨을 쉬며 조엘에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엘리를 검사한 결과 그녀의 뇌에서 코디셉스 변종이 발견되었다고요. 이 변종이 그녀를 면역으로 만들었지만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추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엘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조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를린을 노려보며 엘리를 깨워서 그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마를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는 이미 마취되었고 수술은 곧 시작될 거라고 말했어요. 마를린은 조엘에게 이것이 엘리가 원했던 일이라고, 그녀가 이 세상을 구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오이엘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조엘은 마를린에게 항의했지만 마를린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조엘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말하며 무기와 물자를 제공할 테니 떠나라고 했어요. 조엘은 분노로 떨었지만 파이어플라이 대원들이 그를 에워쌌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병원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대원들은 조엘을 주차장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의 배낭을 돌려주었어요. 조엘은 배낭을 받아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엘리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라를 잃었던 그날 밤, 테스가 희생했던 순간, 헨리와 샘의 비극, 그리고 엘리가 그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요. 조엘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엘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엘은 대원 하나를 제압하고 그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다른 대원이 반응하기도 전에 조엘은 그를 쏘아 쓰러뜨렸어요. 조엘은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막아서는 모든 파이어플라이 대원들을 제거하며 나아갔고 그 누구도 그를 멈출 수 없었어요.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올라가며 조엘은 한 명 한 명 대원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피가 바닥에 흘렀어요. 조엘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목표는 오직 엘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술실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어요. 수술실 문을 열자 조엘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엘리를 발견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고 수술은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어요. 조엘은 의사들에게 총을 겨누며 뒤로 물러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의사들은 공포에 질려 손을 들었고 조엘은 엘리에 다가갔어요. 조엘은 엘리를 수술대에서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조엘은 그녀를 품에 안고 수술실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출구로 가는 길에 마를린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마를린은 총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마를린은 조엘에게 간청했습니다. 엘리를 두고 가라고,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일이라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요. 하지만 조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마를린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엘리를 데려갈 거라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요. 마를린은 총을 겨누며 조엘을 멈추려 했지만 조엘은 더 빨랐습니다. 그는 마를린을 쏘았고 그녀는 쓰러졌어요. 조엘은 엘리를 안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찾은 조엘은 엘리를 뒷좌석에 눕히고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그는 시동을 걸고 병원을 떠났고 솔트레이크 시티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엘리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조엘은 잠시 침묵했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말했어요. 파이어플라이가 백신 개발을 포기했다고, 엘리 같은 면역자가 이미 수십 명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토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엘리는 조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조엘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가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엘은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걸어서 길을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엘리는 조엘에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그녀는 조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고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조엘은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파이어플라이가 백신을 만들 수 없었고 모든 게 끝났다고요. 엘리는 멈춰서서 조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엘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라일리에 대해, 그리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요. 그리고 죄책감에 대해요.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요. 엘리는 조엘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게 무언가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요. 조엘은 엘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윽고 잭슨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어요. 엘리는 멀리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조엘을 돌아보며 한 가지만 맹세해달라고 말했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진짜냐고, 조엘이 말한 게 전부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조엘은 엘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맹세한다고, 자신이 말한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요.
엘리는 조엘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다고요. 하지만 엘리의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엘의 거짓말을 느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처럼 보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잭슨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조엘과 엘리의 여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실은 묻혔고 거짓말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살아남았고 그들 사이의 유대는 어떤 진실보다도 강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황폐했고 희망은 희미했지만 조엘과 엘리는 서로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했는지 모릅니다.